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81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자,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3월 10일. 오늘은 팬데믹이 선언된다. 이게 제가 팬데믹이 선언된 게 그러면은 우리 이전에도 있었나요? 정확히 잘 몰라서. 스페인 독감 이후로 처음 아니에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스나 뭐 이런 대유행 이런 건 아니었나? 글쎄, 그 의학 네. 쪽은 저도 저희가 사스가 두 개 대륙, 사스래. 팬데믹이 두 개 대륙 이상의 그 동일 질병이 퍼질 때 팬데믹 선언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사스 때도 했었나? 스페인 독감 때 WTO 있었어요. 아, 그럼 스페인 없었겠다. 독감은 너무 옛날이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너무 WTO. 옛날에 나는 뭘 보고 대체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어쨌든 꽤 예전에 이후로 뭐 처음이다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도출돼 있어서 제가 감히 제 입으로 후원을 말씀드리기. 그럼 제 입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눈 뜨고 코베어가는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청취자분 다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면서 좀 건방지게 거만하게 좀 써주셨으면 참 좋겠는 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금이 그 자체로도 고마운데 왠지 뭐 적어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오다 주웠다. 뭐 이런 그렇죠. 옛다 뭐라든가 에휴 자식들 뭐야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보다 주었다 좋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네. 구독, 좋아요 그거 해달라고 아, 맞아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떤 저희- 분이 댓글로 우리가 하도 안 해서. 하도 안 해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룹도 있으니까 와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데 요즘에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주제에 들어 심도 깊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두 개가 상충될 때가 많아요. 그쵸.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 이 마르크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코너란 말이야. 변죽이 너무 많다. 오프닝이 길다. 니들 왜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제대로 하지 않고 깊이 안 들어가고 어디 무슨 뭐냐 뭐 나무 위키 끌고 왔냐. 그래서 준비했다. 나무 위키 같은 건 없다. 여기에는 다 1차 문헌만 보고 한 겁니다. 여기에는 문생이 머릿속에 쏙쏙 빼서. 제가 영어 얼마나 보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한 페이지를 나가기 힘든 해겔, 두 페이지 나가기 힘든 자본론, 뭐 이런 것들. 자본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자본론 어릴 때보다 어려웠어요. 따라 나와.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 경제학적 베이스가 전혀 없으니까 애초에 그게 역사학적 베이스라는 게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자본론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이게 해겔을 읽고 나서 읽으면요 되게 잘 읽혀요. 해겔이 너무 말을 네, 그렇게 해겔 해서. 논리학 읽다가 자본론 있잖아요. 이거 읽을 수는 있다. 이게 확실히 마동석 씨와 전투를 하고 난 뒤에는 사실 다른 거는 그 다음에 그런 전투를 건가? 못하죠. 이미 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전투를 해.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전제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했고 네네. 또 저희가 또 다른 뭐 에피소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가볍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이게 단짠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단 할 땐 짠의 댓글이 나오고 짠할 땐 단의 맞아. 댓글이 나와요. 이게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인민의 어떤 극단성. 맞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맞춰서 어디 힘들어요. 장단을 맞춰야 되나? 너네 왜 이 얘기하기로 해놓고 잡담만 맞냐. 또 본격적으로 조금 하면은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트위터에서 제가 최근에 좀 쓰신 지 조금 됐는데 최근에 제가 그거를 멘션을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부러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저희는 얘기요? 진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 있거든요. 마르크스가요? 마르크스라고 지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날람 방송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네. 저희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카테고리에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늘 카테고리는 엔터테인먼트로 돼 있다는 거. 사회, 문화, 종교, 철학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의 이렇게 가벼움을 보고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카테고리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단과 짠의 이 서로의 엇갈림의 욕망의 충돌을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좀 전에도 오늘 오토바이 3부작이 올라갔는데 네.
사실 물론 제가 제목을 잘못 지었습니다. 3부 오토바이 이야기 3부라기보단 오토바이로 인해서 생긴 번외편인데 그것 그쵸. 때문에 누군가가 또 보고 이게 상처를 받았군요. 네, 오토바이 얘기는 안 나오고 왜 이런 식이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은 그런 방송이에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저희는 이런 방송이고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늘 똑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깊이 못 들어가는 날도 있는 거고 맞아요. 깊이 들어간 날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저는 깊이밖에 모르니까 알아서 네. 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멋진 남자야 아주. 역시 우리 문세님 멋있습니다.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회를 또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거짓말 안 입어요. 문세님에게 더욱더 깊이를 강요하기 위해 문세님을 달리게 하기 아 위해 깊이의 강요. 그건 네. 좋네요. 근데 저도 댓글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이게 확실히 제가 그 몇몇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말투가 뭔가 조금 권위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막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건 딱 그거였어요.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SNS 판이 사실은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악플을 달았던 분들을 네. 만나게 돼요. 술자리에서.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제 관점에서 이상한 거죠. 같이 술을 먹는데 저기서 저를 계속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또 막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죠. 아니 오프에선 이렇게 젠틀하시고 좋으신데 SNS에서는 왜 왜 그렇게 이렇게 전투적이냐? 왜 그러냐? 근데 아마 익명성 때문에 그냥 좀 말하는 건 똑같거든요. 오프라인이나 그 온라인이나 아마 익명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얼굴이 안 드러나니까 이 얼굴 보이면 좀 그래 제가 공격적이진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폴킴이라. 폴킴 문세님 그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지인들은 다 욕해요. 진짜 그거.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좋냐 이러더라고요. 문세님 조금만 폴킴은 이제 그 좀 말랐으니까 문세님 만약에 조금만 살 저 살 빼야 빼면은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거의 폴킴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아니 진짜 거의 싱크로율 진짜 높아요. 제가 집에서 정말로. 혼자 춤을 추는데 열심히 더 추겠어요. 아 네. 노래를 듣고 그럼 볼 수 살이 더- 있나요 그거? 살이 더 빠지겠죠. 선생님 그거 얼마 드리면 볼 수 안 있나요? 돼요, 안 돼요. 노래방비 내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열정에 가득 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막 으아 막 아 맞아. 왜냐면 기세로 수업하는 거. 귀에다가 지식을 주입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귀에다가 뇌를 뜯어서 아 그치. 입에서 지식을 토해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느낌이 있지. 위협감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상처는 안 받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이 책 읽는 것 같아요라고 했던 댓글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여태까지 받은 댓글 중에서 왜냐면 제가 교수님들을 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송을 하기 위해 오늘도 좀 더 이렇게 문세님과 좀 더 나은 어떤 여러분은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라이브감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세님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그럼 달려가 보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저번까지는 사실 그 군대 교과에 했던 폭력의 합리성 네.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 방송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폭력을 강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배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 왜냐면 왜 너야라고 했을 때 이게 할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럼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엔 그죠. 그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 유학도 사실은 재밌는 게 종교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나타났던 종교든지 인간의 평등성을 깔아놔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주자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평등한 거에서 왜 차별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고 원죄가 있어서. 네, 불교에서는 또 전생을 끌어내는 거고 마찬가지 주자도 그 본질은 똑같은데 그 발현되는 기가 이게 그게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군주적인 게 발현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소인적인 게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약용이 비판하거든요. 하늘이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 사람 줄 거면 다 똑같이 주지 뭘 하늘이 차이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하거든요. 정약용이.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평등하다는 거 깔고 들어가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합리화하기가.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무섭다는 법보다 가깝다는 김 부장 누구인가 그 철퇴를 한번 머리 좀 마사지를 받으면 이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밖에 없는 건데 다시는 그런 질문 할 수 없도록. 그렇죠. 없도록 조용히 살게 네. 마사지를 이렇게 살짝 해주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지배라는 게 그러니까 이 근대 사회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근대 사회에서 어떤 상부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세를 한번 따라가면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과 오늘 현실과 어떻게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그런 근대 국가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걸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 초반에 사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농민이라는 집단을 네. 어떻게 좀 보면 좀 혐오하는 것 같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극혐하는 그거를 우리가 좀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잖아요. 물론 대표님이 농개론이라고 했잖아요. 농개론이라고 네. 하셨죠. 네.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본 게 보나파르티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위주의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별거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깔아놓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네요. 그렇죠. 다 필요한 수순이었어요. 절차였고.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개념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러한 배경에 이제 바로 해겔의 법철학에서 우리가 앞에 다뤘던 그런 기능, 상원이 했던 그런 기능들, 네. 토지 소유자가 했던 기능들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우리가 좀 통합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셔서 그렇죠. 앞에 다 네.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자면은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제 지주나 농민과 같은 어떤 토지 소유자 집단은 기본적으로 군주제를 뒷받침하는 집단들이에요. 그거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장자상속권이라는 제도화를 했을 뿐이지 그 근본상으로 이제 시장 경제에서의 어떤 시장 경제로부터 좀 벗어나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질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군주권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달리 표현하면 농민은 좀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가 근대 국가의 어떤 억압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이제 임금 노동자에 기초한 그런 하원의 어떤 의지, 그러니까 인민의 의지를 바로 완전히 관철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 기획 자체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농민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경제 발전 속에서 자본제 자체가 이 농민들을 점점 소멸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마르크스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오늘날의 21세기까지, 그러니까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세계사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이게 더 잘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어떤 유럽의 국가기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 당시 시대에서 네. 대부분 군주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죠. 예. 기본적으로 군주제가 기본이고 이제 입헌 군주제라고 하더라도 영국과 같이 대의제에서 지주들이 모여있는 상원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물론 당시 영국이 가장 앞선 시스템이라는 그쵸.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주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론에서 근대사회 3계급으로 자본, 임노동, 토지 소유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다는 거죠.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본과 토지 소유, 임노동 그리고 국가, 국제관계, 세계시장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어떤 경제학 연구 플랜을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시 19세기까지의 자본주의 어떤 형태를 보고 그걸 이론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마르크스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어떻게 독해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다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개념의 발전이 어떻게 가는지 그거를 이제 추적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계급에 의해서 당시 19세기까지는 근대 3계급으로 이제 구성돼 있던 그런 입헌 군주제와 상하원 체제, 대의제 체제 이걸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것. 당시 시스템 자체가.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군주제라는 어떤 정치 형태를 타파해서 보통 선거권에 기초한 그런 공화정 있잖아요. 네. 네. 그 계속해서 하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게 일반화된 시스템 네. 그걸 이제 공화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화정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치 형태라고 봤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우리가 이제 좀 민주주의 투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오늘날의 그 보수 우익들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그쵸. 공화정을 수호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마르크스 얘기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저 같은 마르크스 제일 흐뭇하게 웃는 거죠. 저 어리석은 것들. 얘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근대사회에 맞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입헌군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상하원으로 구성된 대의제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왕이 차지하는 역할도 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겔이 상정하고 왕이라는 걸 상정해 놓은 거는 결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관련된 대책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A 대책과 B 대책이 있다 그럴 때 이거 둘 다 나름대로 합리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럼 결국에 결정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본다 그랬을 때 둘 다 똑같은 합리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결정을 하죠? 찍어야죠. 그렇죠. 찍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찍는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자연적인 의지를 갖고 찍는 거예요. 그냥. 그 왕은 거기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A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실패를 했어요. 네. 코로나 다 뚫렸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가 갈려 나가는 거죠. 왕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걸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도록 왕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자체는 사실 사적 소유권 때문에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기원에 있다는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이런 결정 자체가 이게 사실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잘 네. 기능하는 걸로. 근데 마르크스는 이것 자체가 사실 왕권이라는 개인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미 생산이 사회화되는 사회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와 결정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적 소유권의 이 기초에서 다수의 의지를 관철시키면은 이미 다수 안에 이해관계 대립이 들어있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의지가 진정한 다수의 의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이해관계 대립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나 그 사적 소유권을 반대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사적 소유권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해지고 그렇죠. 계급이 없고 그렇죠. 우리 계급이 모두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앵겔스가 계속 말하는 게 단순히 인간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가 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관리로 넘어가는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관리는 사실 기술적인 걸 논하는 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군가 이해관계가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겔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해겔의 입헌군주제라는 걸 마르크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국가 기구 내에 반영돼 있는 19세기적 군주제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크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주계급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총력전을 통해서 또 뒷얘기인데 결국에는 총력전이라는 거는 전쟁을 위해서 사회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동원에서 방해가 되는 그 지주나 이런 애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예를 들면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 토지 개혁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농지 개혁이 우리나라도. 그게 왜 그러면 이미 일본이 전쟁 시기에 그 부재지주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살지는 않는데 토지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지주들이 사실은 그러면 나는 생산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빼먹는 거잖아요. 네. 네. 기생지주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네,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다 없애버려요. 얘네를 엄청 압박해요. 일본 제국이. 너 이거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돈을 빼가서 우리 가뜩이나 전쟁하느라 물자 부족해 죽겠는데 왜 이런 그 지대를 밭에서 수치해. 호미질 한번 안 해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를 박살내거든요. 점점. 네. 그러니까 지주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사실 한 방에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주가 사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 군주제도 사실상 사라졌어요. 20세기 초까지도 군주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정치 네.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은 일본이나 영국, 북유럽 일부에서 조금 좀 입헌 군주제 형태로 존속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거의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주계급이 장악하던 상원의 특권 또한 상당히 많이 없어져가지고 상원도 이제는 해겔이 말했던 그런 선거라는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출생이라는 걸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보통 선거권의 기초에서 네. 이뤄지는 상원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실 노르웨이와 같이 좀 발달된 국가들 있잖아요. 네. 북유럽에서는 저 뒤에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 상원을 아예 없애버려요. 더 이상 의미 없다. 단원제로 가자. 그래서 단원제로 2000년대 후반에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뭐 마르크스적으로 더 혁명이 가까워진다. 그쵸. 사회주의로 이익이 더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지주 계급이 이렇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다른 토지 소유 계급인 농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농민은 여전히 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19세기 당시, 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농민은 전 세계적 규모에서 보면 압도적인 우위를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성립된 정치체가 바로 보나파르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다뤘잖아요. 네, 네. 네. 그 보나파르티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도 우리가 다뤘어요. 그렇죠. 그 권위주의 정치체를 다룰 때 우리가 대체로 자본주의 발달의 그 수준에 따라서 좀 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선진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공화정을 보통 정권에 기면 그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좀 그 발달 정도가 낮은 그 후진국들은 후진 자본주의는 권위주의를 많이 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압도적 다수일 수밖에 없는 후진 자본주의에서는 보나파르티즘이 좀 더 일반화된 농민들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걸 포섭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는 공화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공화정이지만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그 사회 공동체, 사회 구성체 통합성을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유통을 통해서 포섭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거고 그 안 되면 이제 권위주의로 간다. 그런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차원도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원의 역할을 하는 집단들이 그 권위주의를 지지를 하면서 그걸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주계급과 군주제가 이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라지고 이제는 권위주의와 보나파르티즘이 그걸 대신하는 그런 정치체가 20세기를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21세기까지도 지금도. 네. 지금 다시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지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주계급의 사실상의 소멸과 농민계급의 점차적인 소멸 추세를 통해서 임금 노동자에 기초한 어떤 민주적인 어떤 공화정 네. 이게 선진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보나파르티즘이나 아니면 권위주의 네. 이런 체제가 강고하게 이제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사실 권위주의가 더 발흥하는 네. 그런 모양새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농민 계급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계급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푸티부르주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제가 제1의 자연에서 제2의 자연으로 이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했더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그러면 오늘날의 농민은 대체 뭐냐,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그냥 임금 노동자와 같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실 그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농민이라는 계급을 의제적 관계라는 걸로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농민은 그 자체로는 생산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영을 할 때 그 생산수단으로 자기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솔로몬인가요, 지금?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둘로 나눠서 자본가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거. 그리고 노동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착취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땅이 있어도 내가 직접 거기를 일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자본가기도 한데 일을 직접 하니까 노동자기도 한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두 가지 축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자본가적인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서 착취함으로써.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관계로 자기를 경영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도 자본주의적 관계처럼 자기를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의제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마르크스가. 의제적이 사전에서 그냥 뜻만 보면은 이게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동일한 것을 처리해서 맞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거는 갑자기 이상의 시가 생각나요. 그 어떤 식인가요?
왼손잡이 있잖아요. 거울 속에 나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는 그 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나 혼자서 자본과 노동자는 좀 대립적인 의미인데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가 내가 지금 자본가 됐다 노동자도 됐고 했는데 자본과 노동자는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네. 1인 바리스타 사장님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커피를 내렸는데 오늘은 생각이 좀 마인드를 바꾸는 거야. 아, 나 이동규 사장에게 고용된 이동규 바리스타로서 뽑은 커피 정말 쓰군. 근데 갑자기 점심 때 딱 먹어서 이동규 바리스타가 뽑은 커피를 사장이 이동규가 먹는 입장으로 먹어보니 정말 달콤하군. 이게 이 강의가 안 되는 게 대표님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뿌띠부르주아의 정신분열. 아니 사실 뿌띠가 맞아 그런 정신분열이 중요한 거예요. 이 뿌띠부르주아의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주아는 아닌데 맞습니다. 처지는 그런 주제에 지금 생각이 그랬다 그래서 뿌띠부르주아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이거를 후려쳐 보자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희화화시킨 일종 이상 정신분열이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자기의 노동자적인 입장과 자본가적 입장 양쪽을 다 대변하기도 하고 양쪽을 다 배반하기도 하는 그 이상한 입장. 근데 사실 이거를 농담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라는 나는 거죠. 나와 투쟁하는. 나는 나와 싸운다. 그렇죠. 그 내가 왜냐면 갑자기 월세 같은 게 막 압박이 몰려오는 날은 아마 자본가 이 대표 사장으로서의 그 마음일 거야. 그럴 때 커피를 내가 뽑아 먹으면 아씨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맛이 없군.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바리스타 이거 안 되겠네. 여기 바리스타 잘라야겠어. 그 바리스타로서 먹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다 해결되고 마음이 편할 때 진짜한 바리스타로서 집중을 해볼까 그래서 뽑아서 딱 먹었을 때 그럼 이것은 내가 이 맛을 느끼는 게 사장님 오기 전에 마셔야지. 맞아. 어떤 정체성인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정신분열인데 이게 체제와 그 신분의 그 입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의제적 관계라는 걸 통해서 농민 계급을 비롯한 어떤 뿌띠부르주아지들은 이제 자본주의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건 영주하고 봉건적인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자유농들이 이제 그 영주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영유권에 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자유농들이 그 사람한테부터 봉건적인 어떤 형식을 빌려서 자기를 의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라는 것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와 똑같은 형식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섭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의제적 관계라는 개념을 이용한다면 지주와 농민 계급을 대체할 어떤 농민적 성격을 지닌 계급들, 이 뿌띠부르주아지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소위 말해 중간 계급이라 그러잖아요. 중간 네. 계층.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마르크스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마르크스의 정치 분석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얘네를 굉장히 주인공으로 다뤄요. 잘 포섭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런 것도 있고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걸 기본으로 깔린 거예요. 근대사회에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무대 위에서 뿌띠부르주아 혹은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좀 위에 있는 애들 걔네가 춤을 추는 거죠. 그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정치라는 하나의 연극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군주제는 지주와 농민 계급의 기초에서 성립했다면 보나파르티즘과 권위주의는 농민 뿌띠부르주아라는 계급에 의해서 기초에서 성립한다는 거죠. 네. 각 계급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 토지와 같은 자연적 생산수단 우리가 정말 얘기했듯이 네. 제1의 자연에 주로 많이 관계 맺고 있던 거에서 네. 점점 제2의 자연인 시장경제 이거 네. 관련을 맺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상품화된 토지하고는 관련을 맺고 있는 혹은 그런 것과 비슷한 정도로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계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점점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변모해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발전이 그런 중심축을 점점 옮기게 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 180부죠. 180화에서 네. 다른 그 1848년까지 어떤 그 세계 흐름들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고찰해 본다면 16세기 이후에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19세기까지의 세계 자본주의 중심은 입헌군주제에 기초한 영국이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당시로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앞선 체제였다면 그 뒤에 있던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제군주제거나 입헌군주제였으나 영국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아니면 좀 후져지가 아니면은 공화정이었지만 이제 그 영국에 좀 버금가는 국가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네. 프랑스는 공화정이었지만 보나파르티즘으로 회귀하게 되는 계속해서 반동으로 빠지게 네. 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19세기 자본주의에서의 주요한 틀을 이걸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19세기 세계 자본주의 속에서의 어떤 주요한 정치 형태는 군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보나파르티즘도 황제정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군주국들 간의 세력 균형 이런 게 이제 1815년 이후부터 1890년까지 비스마르크가 퇴임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열렬하게 말했다. 클라우제비츠가 이제 말년에 자꾸 절대전을 네. 부정했다. 이게 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군주제 기반에서 제한전을 하는 거예요. 네. 절대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전을 하면은 혁명이 터지는 거죠. 공화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제한전적인 성격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당시 전쟁을 보면서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츠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클라우제비츠는 당시 전쟁을 이제 정치 연장이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클라우제비츠만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그 당시 혹은 그 이전까지 정치 사상가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봐요. 우리 손자병법도 그렇게 봐요. 뭐냐면 전쟁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렇죠.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최고야. 그 왜 이렇게 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 사실 얘기 한번 했어요. 뭐냐면 중세 때는 뭐라 그랬죠? 뭐가 분리된다 그랬죠? 정치의 소농의 발달의 정치적 지표 뭐라 그랬죠? 소농 발달의 정치적 지표요? 뭐였죠? 그 국민 개병전 같은 걸 안 한다 그랬잖아요. 소농이 네. 발달하면. 상비군. 네, 상비군. 그렇죠. 네. 기사. 그쵸. 이게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근세로 와서도 사실 용병제로 바뀔 뿐이지 기사가 계속해서 그런 분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국민 개병제까지 가는 건 총력전에 와서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네. 그게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비군의 기초에서 기본적으로 지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근세의 그 군주제라는 거는 네. 이 군주들이 사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프리드리 대제 같은 프로이센의 그 계몽군주죠. 네. 그런 전쟁 천재가 하더라도 조금만 승패가 조금 우리가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만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도망가요. 군인들이 용병이니까 난 돈 벌어로 왔지 사실 내가 그래서 스위스 용병을 써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정만 했어요. 근데 돈 벌러 왔지 사실은 이게 죽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왕을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용병이 왜 용병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만 좀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전쟁을 못 해요. 전쟁을 못 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용병이니까 돈 많이 줘야 돼요. 그쵸. 위험수당 쓰고 사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별 걸로 밥도 다 먹이고 여러 가지. 밥도 먹이고 뭐 자기 가족들도 데리고 다녀요. 막 그냥 그러면 돈이 왕창 드니까 군주들도 사실 전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전쟁 안 하고 이제 좀 기세만 이렇게 보여주면 서로 하다가.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전쟁이 굉장히 수학적인 걸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전략 지도를 보고 선을 막 그려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먼저 점령을 하면은 승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유리한 우리 바둑 두듯이 네네. 탁탁탁탁 두면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제비츠는 그런 어떤 정치의 연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기는. 근데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던 의미가 굉장히 색다른 거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보니까 이것들은 적군을 괴멸을 시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괴멸까지 갈 필요가 없던 건데 그렇죠. 프랑스 혁명 애들은 봉건 영주들 왕조 지지하는 것도 다 죽여버려. 물티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절멸을 시켜버리고 특히나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린 남의 군을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켜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딱 주는 거거든요. 너 나한테 더 이상 못 깨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철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절대전이라는 거 상정을 한 거예요. 클라우제비츠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48년 혁명을 보면서 알았듯이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제한전으로 끝날라 그래요. 그 이후의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제비츠도 말년에 이르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게 무조건 절대전이라는 걸로 모든 전쟁을 다 관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전쟁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우리가 현실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현실전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보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절대전을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생략해서 그냥 절대전은 좀 부정하는 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어떤 분 영화를 유기도님인가 그분이 네. 잘라서 이렇게 네. 올리신 거 보니까 혹시 그거 보시고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제한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군주제적 어떤 정치 체제라는 걸 배경으로 뒀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타파되는 공화정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절대전의 길이 열리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총력전입니다. 이제 엥게스가 보고 공포에 떨었던 그 총력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이 펼쳐지는 19세기, 20세기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총력전이 이제 거기로 가게 되면 이제 국민국가, 민족국가 네.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민족 공동체 우리가 계속 다뤘잖아요. 그 민족 공동체가 포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은 넓어질수록 더 동반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게 늘어나겠죠. 그쵸.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절대전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 절대전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제 핵전쟁으로 이제 억제가 됐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게 이제 20세기 세력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정치 체제의 변화를 보면서 그 클라우제비치의 어떤 절대적 개념이나 이런 걸 봐야지 뒤에 이제 엥게스가 그럼 클라우제비치를 전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독해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뒤집으려고 했는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엥게스가 자꾸 평화 우리가 군축이나 이런 거 봤잖아요. 네. 옛날에 그 개념이 이런 배경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계속 이어가자면 이런 군주국 영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는 군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균형을 이루는 제한전 형태로 네. 이뤘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르크스와 엥게스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자본 소경영과 대경영 간의 순환관계라 그랬잖아요. 네. 이 순환관계에서 중심축이 점점 대경영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대경영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농민이나 어떤 토지 소유자 같은 그런 지주 계급들이 사라지고 점점 상품 경제에 의거한 네. 그런 계급들 뿌디부르주아가 주요한 사회적 틀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점점 이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19세기적 상황을 그러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나타난 혁명의 방법론이 바로 소수자 혁명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팁을 드리죠. 저는 마르크스의 그 혁명론, 마르크스 엥게스의 혁명론을 3세계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세계, 별이 5개가 아니라 세계가 3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세계 공황이 터지면은 세계 혁명이 터진다. 그리고 세계 혁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전쟁으로 가는 건데 이 세계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군주제라는 틀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군주제와 상비군이라는 게 그걸 막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 자본주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으로 도달할 때까지 전쟁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연속 혁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연속 혁명을 갖고 나중에 이제 이거 딱 한마디 나오거든요. 사실은 마르크스 엥게스 저작에서 딱 한마디 나와요. 연속 혁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딱 한마디 나오는 거를 이제 트로츠키가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이론화를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이 사실은 그 연속 혁명의 연장으로서 이제 볼셰비키가 1920년이죠. 네. 1920년에 폴란드로 쳐들어가고 그래요. 이 적군을 조직화를 해가지고 독일에서 혁명이 안 터졌어? 그럼 우리 연속 우리지. 혁명, 그렇지 세계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갔는데 바로 앞에서 폴란드한테 그렇죠. 작살이 나가지고 그 레닌이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트로츠키하고 레닌의 시대는 가고 스탈린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당시에 세계적 구조가 군주제적 지배라는 그 세계 정치 구조를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이해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이 돼요. 그냥 무조건 폭력만 그쵸. 한걸로 되고 죽창밖에 몰라. 그래서 죽창밖에 몰라. 그렇죠, 맞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꽃병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뭐 사실 맞았죠. 마르크스와 엥게스의 예언대로 뭐 아직은 소경영과 대경영의 순환관계라는 네. 자본주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중심축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경영 쪽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 포섭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로 그 마르크스가 말하는 혁명의 조건이 무르익은 그런 이거 갖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아무튼 자본주의적 단계는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소경영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남아있는 소경영도 사실은 토지에 기반한 농민보다는 우리가 앞에 말했던 뿌띠부르주아 이거에 기초에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걸로 점점 변모해가면서 정치 체제도 그거에 맞춰서 군주제에서 권위주의 아니면 이제 민주주적 공화정 이걸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20세기 자본주의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한번 보자고요. 네. 미국을 보면은 확실히 공화정이죠. 그쵸. 그렇죠? 공화정이죠. 우리 앞에 말했듯이 공화적이긴 한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적으로 볼 때는 저거는 좋은 공화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공화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마르크스는 이제 공화정이라는 걸 세 가지로 나눠서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미국은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공화정 사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마지막 공화정이 이제 얘기하자면 이 마르크스는 공화정을 부르주아적 공화정과 이제 민주적 공화정 그리고 사회적 공화정으로 나눠요. 근데 네. 사회적 공화정으로 오면 사실 이미 사회주의 그리고 거의 넘어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사실 부르주아적과 민주적 공화정 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금방 말씀하신 속으로 살짝 웃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좋은 공화정에 가름하는 판단이 사회주의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보통 좋다 나쁘다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살짝 웃었어요. 역시 마르크스주의자. 약간 사회주의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민의 의지를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화정이 사실 굉장히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직전에 그거라고 하는 거는 네. 혹은 사회주의에 거의 가까운 그 형태라고 하는 거는 그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가장 잘 반영된. 그러니까 사실 뭐 뒷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볼 때는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의문도 되게 간단해요. 너네는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화됐고 공화정이라고 하면서 주권자라고 하지 않냐. 네. 근데 왜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그렇게 구실대? 너는 직장에서는 회사의 전제군주로 갈 수 있는 경영자한테 구시구시 거리는 거지. 왜 노예로 살아? 이거예요. 딱 마르크스가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그 공화정이라는 틀을 자기의 경제적 생활 내부까지 갈 수 있게 만들면은 이제 사회주의가 된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입헌군주제까지는 가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 그리고 입헌군주제와 이제 그 넘어 공화정으로 빨리 넘어가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투철한 민주주의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 미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20세기적 세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토지 귀족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주의 지배가 관철되는 상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영국하고 다른 건 좀 더 추상화됐죠. 인간이 지배하던 거에서 주라는 좀 더 그쵸. 추상화된 게 네. 지배하는 걸로 바뀌긴 했지만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역시 미국은 위대해요. 아 이거 내 오늘 모자 받으려고 했는데 맞아. 모자를 안 가져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뭐죠?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인. 네. 아, 그거 요즘에 새로 바뀌었던데? 아 그래요? 뭘로 바뀌었나요? 메이크가 아니라 뭐 하나 새로 최근 트럼프가 업데이트된 모자를 쓰고 나왔다. 아, 그래요? 그래요? 메이크가 아니라 뭐였더라? 쇼야? 그러니까 뭐 하여간 바꿨어. 메이크가 아니었어. 이 얘기는 저희 팬분께서 대표님께 이제 모자 그 대표님 좋아하시는데 그 근데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사실 그날 주시려고 했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신 거야. 먼저 그렇죠. 못 주신 거지. 근데 그래도 보내주셨어요. 저를 주셨어요. 근데 그 3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 얻었는데 그럼 대표님이 이제 근데 문세님이 그때 갖고 싶다 하셔갖고 문세님 하나 드리자.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안 갖고 오는 거야 지금. 세 개를 머리가 3개야. 뭐야 3개. 케르베로스야? 자기 혼자 다 쓰려고. 까먹고 억울하다. 있어서. 저도 이제 미국 지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모자도 빨간 모자예요. 맞아, 빨간 모자. 그거 쓰고 글 쓰면 더 잘 써지는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어요. 아우, 미국의 길을 받아서. 그쵸. 미국 길을 한번 받아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성공하는 사람 흉내라도 내봐야 되죠. 안 돼. 맞아. 그 되는 놈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재산 일단 받아야 돼.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죠? 저 옛날에 트럼프 자서전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 나는 거의 자수성가로 컸다. 막 그래가지고
그런가라고 했더니 뭐 부모가 뭐 500억이었나 그거밖에 안 줬다. 맞아. 받은 돈을. 재산이 뭐 100억인가 뭐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없다. 100만 원이면 내가 이해해 주는데. 그래 뭐 그렇지. 500에 30짜리 500만 원 보증금 줬다 이 정도면 내가 그치. 이해합니다. 네, 인정하는데 억 단위로 가더라고. 그것도 이제 그냥 1억, 2억도 아니고. 역시 그래서 부자들은 약간 좀 다르구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사람 누구지? 돈 가장 많은 사람 있잖아요. IBM. 빌 게이츠? 왜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전부 다 자기는 거의 다 환원하고 자식들한테 안 물려줄 거라고 뭐 1%만 준다 그랬는데 근데 그 1%도 그렇죠. 1%도 어마어마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돈 있으면 후원하십시오. 네. 빌게이츠님. 듣고 계시나요? 우리도 컨텐츠가 나름 아날람 컨텐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지브리에게 2조 가까이 썼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써도 20억만 주셔도 더 좋은 더 좋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꾸준히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우리 지브리의 두 수장이신 다카하타 이사오 선생님과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도 젊어서 극렬한 좌파셨다. 그렇죠. 그분들이 경도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후세에 우린 그림을 못 그리니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남긴다. 넷플릭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슬픈 얘기네요. 아무튼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제 민주적인 어떤 공화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네. 그 외의 국가들은 이제 대부분 권위주의를 택하고 후진 자본주의들은 이제 권위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행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입헌 군주제와 나머지는 군주제 혹은 보나파르티즘을 네. 하던 거에서 이제는 민주적 공화정으로 가서 나머지는 공화정이나 아니면 이제 권위주의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 걸 점점 이행하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 정치의 어떤 추세, 발전 추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대의제 기구 내에 어떤 소유권의 특권이 관철되는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그런 상원적 형태가 점점 소멸하면서 보통 선거권의 기초와 하원적 형태가 굉장히 일반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 틀렸다 어떻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찐사랑 나오시네요. 찐사랑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알고 까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르웨이는 심지어 이제 상원을 아예 없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원밖에 없으니 이 소용돌이 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희로 치면 단 걸 올리면 짜다 그러고 짠 걸 올리면 달다 그러시는 분들의 이 수많은 걸 합리적으로 하려면 우리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뭔가 우리 사이 계급도 필요 없고 계급도 좀 타파하고 우리 사이의 이익도 좀 뭔가 뭐 그거를 위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중간 완충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발달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계급 평등이니 무슨 어떤 이익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지만이 이제 그 하원이 소용돌이 치는 기구로서의 그 어떤 완충장치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고르게 관철된 어떤 의지를 진짜 인민의 의지를 대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볼 때는 그 소용돌이를 치면은 결국에 누군가 제일 독재자 같은 그러니까요. 제일 인민의 의지를 스스로 대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하는데 그게 보나파르티스트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금방 없어지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갈려나가겠죠. 네. 인민의 의지라면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람 너 이거 하지 마. 재밌는 거 해. 재밌는 거 하지 마. 깊이 있는 거 해라고 할 때 그러다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잘리고 그렇죠. 이 대표가 갈리고 새로운 사람이 내가 아날람에 이어받아서 더 깊이 있는 걸 만들겠다. 깊이 있는 걸 만들더니 재미가 없었다. 옛날 사람들 불러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 대표가 김 대표가 나타나서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제 재밌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다가 또 망하고 계속 망하는 거죠. 옛날에 깊이가 그립다. 문세님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근데 이거를 그럼 그 각자 사이의 그 이해관계를 그럼 결국 그 평등하게 맞춰주는 그 이익관계, 이건 이제 뭐 어떤 그런 쾌감의 문제긴 한데 이익관계나 약간 그 금전적인 문제를 치환해 보면 그걸 만드는 건 지금 생각해봐도 뭐 아무리 사회주의라고 해도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생각하는 사회주의라는 거는 모두를 뭐 불평등 없게 만들자 이게 아니고 네. 불평등이 문제가 안 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엔 사적 소유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국가가 계속 걸러내기 위해서 기능했던 거를 정말로 완전히 국가라는 걸 사회에 종속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미 다수자가 사회주의라는 건 어쨌든 생산 영역에서 결정이 네. 다수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민주적으로 결정된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국가가 그런 식으로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꾸 국가의 사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국가가 이 사람들의 어떤 기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분업이거든요. 네. 이해관계 정치가 막 이해관계들을 막 대변하는 정치들이 있을 때 이 이해관계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는 중성적인 역할을 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이 기구가 자기 지배를 하는 건데 이걸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두가 그냥 각자가 자기를 재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의 기초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엥겔스의 혁명 이론이 이제 다수자 혁명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은 이 민주적 공화정 혹은 부르주아적 공화정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미국식 네. 공화정을 사회적 공화정을 어떻게 넘어가게 할 것이냐. 이 방향이 이제 앞으로 세계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앤드류 양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분 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제 뭐 아무튼 선거가 이번만 있나요? 그렇죠. 이 버니 샌더슨이 탈락한 게 좀 슬프더라고요. 아니 뭐 그 항상 그분이 남긴 작은 씨앗, 불씨, 뭐 이제 요런 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불씨하니까 갑자기 마오의 논문이 생각났네요. 하나의 불씨가 대지를 불태운다. 그럼요. 그게 클라우제비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일단 던져놓으면 저가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하게 되는 것도 학창 시절엔 전 열심히 무슨 꽃병 같은 걸 던지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에, 왜냐면 왜 마음에 남았냐면 영화 공부를 해도 무슨 세계사 공부를 해도 마르크스를 몰라가지고는 당최 모르겠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상인 예술인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알지를 못하는데 그 마음속에 남은 그 작은 불씨가 문세님을 소환해서 이 방송을 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이 대표 좋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에게도 이게 불씨가 돼서 언젠가 이거 그때 들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뭔가 지금 앞에서 꿈틀대고 요동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기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언젠가, 그러니까 뭐든지 지식이라는 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실 정말. 근데 이게 옛날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이 필요한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필요한 애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아듣는 애들은 필요가 없는 이것도 거죠. 필요 없는 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과 관계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라는 어떤 통찰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도 그거 나쁘지 한 번만 않다고 하면 되는 봐요. 거죠, 뭐. 그 통찰의 순간을 또 뒤집는 말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그때는 이걸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미지 이걸 이해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그럼 이제 다음 말이 그럼 당신이 필요한 그 말을 필요한 사람에게 레거시로 남겨줘야 되겠네요. 근데 그때 다오는 말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무도 그 누구의 말도 그쵸. 노인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죠. 너무 슬프네요. 그 젊은 제가 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 데려온 거 아니야? 노년하고 중년은 안 되겠어서. 네, 그렇습니다. 초년을 데려와. 그렇죠. 네. 뭐 여담인데 아까 마오 얘기했는데 마오가 쓴 그 논문이 네. 항일 전쟁에 관한 군사 논문이거든요. 네. 당시에 그 전쟁하던 논문인데 그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을 읽고 거기 나오는 그 한 구절을 자기 논문 제목으로 하면서 이렇게 쓴 그건데 그게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계속해서 이제 인민이 그냥 정규군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인 그런 게 이제 막 전쟁 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유격대라 그러는데 이 유격대하고 정규군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클라우제비츠가 많이 당시에 관찰했던 건데 그거를 이론화했던 게 마오입니다. 마오가 이제 클라우제비츠를 통해서 얻은 게 일본군을 상대를 할 때 정규군과 이 유격대를 어떻게 조합시키면서 유격대를 통해서 농민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것이냐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오한테 전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정치적 선전입니다. 그걸 통해서 농민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유격대로 만들어가지고 김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군사 이론화해서 적용한 게 김일성입니다. 그 김일성 지금 북한군의 기본적인 전략이 이 이거를 배합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배합 이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이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 남로당 빨치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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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서 막 싸우고 뭐 옛날에 태백산맥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그쵸,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전략이에요. 아. 그 배합 전략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김일성도 항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군사 전략론이 그런 게 있거든요. 본인도 나름대로. 본인이 유격대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김일성이 저기까지 클라우즈위치까지 그런 기나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어가자면 기존의 어떤 근대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해결적인 어떤 기획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원이나 하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기획은 이제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사실은 상원 자체가 그 자본 시민사회에서 포섭이 되면서 네. 점점 형해화됐다. 그렇죠. 사라져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보통 선거권에 기반한 이제 하원적인 형태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다. 네.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인민의 의지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그 공화정 정치체를 형성하려는 그런 마르크스의 기획 또한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착실하게 굉장히 진행되고 있다. 있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사실 머나먼 길입니다. 그니까요. 진짜 오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워낙 저도 사실 의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이미 해겔 비판을 시도했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43년 당시에도 이미 미국은 공화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니까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사실 미국의 공화정이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영국의 입헌군 주제나 어떤 독일 프로이센의 어떤 군국주의 이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적 소유권에 기초한 정치체라는 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원이라는 걸 그렇게 본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사실 형식하고 내용하고 일치할 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치된 형태가 이제 사회적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공화정이라는 형식만으로 사실 부족하고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화정의 유형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공화정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좌파적이신 분들이나 좀 마르크스주의적이신 분들은 이제 공화정하면 좀 읽었다는 분들은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뭐 부르주아적인 그거에 지나지 않고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어. 혁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거기 앞에서 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임마. 어디서 뭐 읽고 지금 그 얘기 하시냐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화정 자체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한테 굉장히 사회주의에 가깝게 진행된 체제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이 어떤 시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민의 의지를 어떤 상부 구조라는 어떤 정치체에 반영했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구성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사회 내에서의 어떤 부르주아의 헤게모니를 어떤 식으로 타파를 하고 그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확립해가지고 그 시민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이해관계를 상부구조에 반영시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논하려고 여태까지 그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뭐 생산력, 사회 상태 기억하시죠? 의식 기억하시죠? 뭐 이걸로 사회 구성체가 구성돼 있고 뭐 여기서 부르주아적 헤게모니가 어떻게 유통되고 민족주의를 통해서 네. 통합성을 이루고 이런 거를 지난하게 논의한 겁니다. 안 지난했어요. 지난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하다고 느끼는데요. 오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생산력과 사회 상태 의식. 다시 네. 말해서 이제 생산력의 기초에서 여러 가지 분업 형태가 나타나고 그렇죠. 이제 그 분업 관계가 이제 계급과 시민 사회를 형성하고 그죠? 거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게 사회 상태죠. 그렇죠. 이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고 네. 이 정신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경영하는 어떤 부르주아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면서 사회를 장악한다는 거죠. 네. 네. 의식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가 이제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그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 어떤 통합력 그리고 포섭력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국제관계 속에서 네. 그런 민족국가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뭐 여기 다 다뤘습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여담을 잠깐 얘기해요. 네네.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사실은 부르주아지가 경영을 하니까 부르주아가 보통 정신노동을 부르주아가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이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쵸. 네. 이게 나중에 수정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중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화이트 칼라 계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쵸. 노동자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수정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를 경영한다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아까 시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화이트 칼라 계층들을 많이 포섭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게 엔지니어겠죠.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 엔지니어들을 누가 장악하고 조직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엔지니어가 사실상 거의 CEO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하지 못하면은 현장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나 저 같은 문과들은 계속 문성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현장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CEO를 경영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 계층이나 뭐 정신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들, 뭐 전문 집단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그 판가름을 하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여기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엥겔스가 이제 다수자 혁명이라는 걸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소경영과 대경영의 순환 관계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6개의 네. 갈등축이 나타난다는 거죠. 얘기했죠, 이것도. 네, 이것도 다 얘기했죠. 털썩하면서 얘기했죠. 그렇겠죠. 그 6가지가 이제 소경영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가족 문제, 대경영 내부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갈등, 뭐 그리고 소경영과 대경영 간에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계급들 간의 갈등, 뭐 지역적인 편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민족과 국가의 갈등, 뭐 여기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걸 다 다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파리코민이나 혹은 아니면 그 소수자 혁명, 다수자 혁명이 이 6가지 갈등축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마르크스가 내세웠던 그 혁명론이라는 거는 이런 6가지 축에 맞춰서 어떻게 사회적 생산을 사회적 소유로 바꿀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시간의 정치학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계속해서 해놨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근대 국가의 어떤 폭력성에 대항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상원을 중심으로 한 근대 국가의 폭력성 그리고 그런 상원적인 어떤 군주제 네. 혹은 보나파르티즘에 기초한 어떤 국제적인 세력 균형의 형태 이거의 변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한번 다루겠지만 사실은 그 국제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방송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말했던 어떤 국제연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사회주의적 민족이라고 하는 스탈린이 사회주의적 민족이라고 불렀던 뭔가 프롤레타리아트에 기반한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은 이미 있어요. 그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죠. 노동자 연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독자적인 부르주아 민족과 대별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족이라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이 분업 관계로 조직돼 있잖아요, 세상이. 네. 거기서 가장 분업을 많이 장악한 선진 국가들 있잖아요. 네. 이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분업 체계 자체를 장악을 해서 유통까지 장악하는. 그러면서 세계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국제적 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스탈린은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바꿔가지고 일국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크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들으면 스탈린이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좀 슬픈 비극들이죠. 아무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민족 공동체들을 하나로 국제 연대적으로 묶어내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자본주의가 창출한 세계 시장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를 어떻게 사회주의적으로 바꿔갈 것이냐 이런 걸 굉장히 논의하게 되고 이 시간의 정치학이 관철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생산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적게 일해야 되면은 생산 수준이 높아야지 생산력이 높아야 사람들이 거기에 덜 갈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도 점점 늘리게 되는 거고요.
국간에서 인심나는 게 그래야지 뭐 민족이고 나발이고 생각도 해보고 그 위사 다음을 얘기하는 거지. 배타적인 마음이 좀씩 줄죠. 하루에 네. 10시간 넘게 12시간씩 일하고 집에 와서 잠밖에 못 자고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민족주의를 딱 집어넣어서 저쪽 나라 놈들은 4시간만 일하고도 그렇게 돈을 벌고 GDP가 높다는데 뭐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둘 중에 하나 쳐들어가느냐 뭐 그런 거밖에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다 좀 하려면 확실히 그 6가지 갈등에서 그 수많은 것들이 확실히 전제 조건이 생산력에 뭔가 그 뭐랄까 고도의 생산력이 그렇죠. 좀 뒷받침돼야 되는 그건 거의 제가 생각엔 미래 사회 같아요. 흔히 말하는 그 SF에 나왔던 맞아요. 미래 사회. 근데 당연히 지금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력이 높아져서 사람이 일을 적게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임금도 줄어들 텐데 그럼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임금이 줄어들면 이제 좋은 거죠. 혁명이 더 빨라지니까. 혁명밖에 모르는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공항을 한번 쭉 다룰 건데요. 네. 이제 공항을 다루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이윤율 저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네. 이제 이어지는지 마르크스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것도 하여간 기계가 아니면은 사람이 어쨌든 분업관계 속에서 그 상하가 나눠지면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피아노를 배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데 그리고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사람이란 건 어쨌든 뭐든지 가치를 두게 돼 있다 보니까 손여름 씨 같은 분이나 조성진 씨 같은 분과 그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지만 손여름 씨 같은 분과 손여름 씨의 피아노를 배달해 주는 사람과 손여름 씨의 피아노를 조율해 주는 사람의 그 어떤 노동의 가치는 조금씩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생산 수단이 최고조로 올라왔다면 피아노를 만들고 배달하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만드는 건 뭐 장인의 영역이라고 치더라도 배달하고 그런 건 드론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손여름 씨 같은 분이나 정말 피아노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나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자기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개발이요? 자기 개발 그렇죠.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 생산 관계에서 벗어나서 근데 피아노를 못 사. 근데 그러니까 피아노를 사고 싶어도 못 사 배우고 싶어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은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칠 여력이 안 돼서 피아노는 근처에는 있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달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 되려면 확실히 너무너무 엄청난 수준의 고도의 고도로 발달된 사회.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부차적인 것들은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야지. 여기서 벌써 네. 수정주의의 그게 딱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수정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네, 무릎 익을 때까지. 제가 미리 살짝 읽어봤는데 너무 공감을 해서 왜 이게 욕먹을 일이냐. 베를슈타인한테. 제가 약간 그래서 지금 그게 갸우뚱했거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 귀천을 나누진 않지만 굳이 따져보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손여름 씨와 피아노 택배 하시는 분 사이에서는 그러면 누구든 이거를 안 하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더 높은 생산 수단을 만들어서 이쪽으로는 일단 가지 않게 이건 나머진 기계들이 드론이 옮겨주고 드론이 조율하고 그 진정한 그 가치를 위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말고 근데 굳이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안 말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너 하나가 예를 들어 드론이 택배를 하지만 너 하나가 굳이 그거가 재밌고 한다면 하게 냅둘 수 있는 사회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된 그런 사회가 갑자기 말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냥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서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욕망에서 내가 굳이 하고 싶으면 안 말리겠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에서부터 어떤 그렇죠, 특정 맞아요. 노동에서 사람을 어떻게 어쨌든 이탈시킬 수 있는가. 하수 처리 같은 거 그쵸. 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거. 이게 사실 나중에 트로츠키가 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도입하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네. 의무 노동, 강제 노동. 근데 그러면서 트로츠키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이런 식의 논리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그런 거 있는데 해야 누군가는 된다는 해야 거죠.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나는 손여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강제 노동이니까 그건 n분의 1로 나누니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내가 하수 처리를 하러 가는 거야. 어제까지 라흐마니노프를 치던 사람이. 그 손가락을 갖고 삽을 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또 인간 개인의 그 붕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다수가 계획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거기서 네.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아예 개입할 필요가 없게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려면 기술 발전이라는. 그렇죠. 예. 왜냐면 소련의 그 집단 농장이라든가 그런 걸 봐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그 예술가들이 거기를 옛날에 묘사했던 걸 보면은 인간 개개인의 그 개성에 대한 파괴가 가장 맞습니다. 묘사를 많이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의 강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노동이 힘들어서 힘들다도 있지만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특성,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다. 내가 무언가 다른 의지를 피우고 싶은데 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오는 그 인간이 파괴되는 거를 묘사했다 보니까 그럴라 보다 보면 역시. 근데 이게 수정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왠지 역시 쉽지 않으세요? 대표님이 저렇게 가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잠깐 여담을 또 역사 얘기를 잠깐 네네 하자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탈린 체제라는 거는 국가가 일원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사회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인 파괴감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국가 다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에도 가장 탈스탈린화가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터지면서 국가 중심의 이론적인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각 도시나 이런 별로 니네들 알아서 싸워. 알아서 싸우고 뭐해. 필요한 것만 얘기해. 전체적인 계획만 우리가 짤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소련 사회 공부하면 오히려 전쟁 때는 그리워요. 그때가 내가 가장 자유로웠던 시절. 주체적으로 그렇죠.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숙청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네. 말 무서워. 실제 그랬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그 경직화된 사회가 되거든요. 네. 국가로 일어나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팍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서. 그래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숨통을 틔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역량으로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전쟁이라는 게 또 숨통을 그렇죠. 트이는 기회가 됐다는 게. 그 역량으로 소련이 이제 좀 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말년병장들이 전역하면요 이등병 때 생각 안 하고 군대 그리워해요.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가야 그래도. 말년병장으로 계속 있으라면 가지. 그러니까 그치, 그런 느낌인 맞아 거지. 그 말. 말년병장으로 가면 마로본 가면은 내가 좀 더 가볼 수 있다. 말년병장으로 1년 지내라 그러면 아마 다시 갈걸요? 근데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군대를 그리워하게 되는 나와서 임노동자로 복학하고 살다 보니까 그치. 아 군대가 그립다. 너 왜 남들은 군대 가기 싫은데 그럼 말은 그렇죠. 나도 군대 가긴 싫어. 하지만 말년병장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풀어놨던 애들 다시 엮어야 그쵸.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네. 사람들이 저항하고 나 스탈린 욕하고 싶은데 왜 너 욕 못하게 할 거잖아.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수청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그 과정들 묘사해 놓은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과학기술 테크놀로지 발전을 기대하면서 그러다 보니 생각이 그래도 역시 그러다 보니 미국밖에 답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아무리 거기에 미국이 해줄 거야.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시대 가장 큰 문제는 미국도 혁신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역사적에도 마르크스의 말이 저는 실현됐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 발전이 고도화되는 바람에 장기 불황에 빠지는 거죠. 계속. 그렇죠.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황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좀 암울한 시대가 맞아요.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가 사실 19세기까지 파악했던 거는 군주제라는 정점 속에서 그 토지 소유는 지주라는 소수의 계층에 몰려 있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아직 사회 전체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영락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 다수의 아주 자본주의가 그 위에서 이제 맛배기로만 존재하면서 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굉장히 심한 거기에 포섭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굉장히 심하고 자본은 굉장히 소수의 자본가들한테 몰려있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19세기적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실 제3세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총력전을 거치면서 지주의 토지 소유를 박살내고 네. 그리고 자본가의 토지도 그 우리 소위 말해 독점하든 네. 일본의 어떤 재벌시계 옛날 전쟁 전에 재벌시계 이런 것들을 해체시킴으로써 대중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비사회가 나타나고 농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임노동자의 굉장히 큰 증가 이런 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총력전을 통해서 국가가 동원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기존의 어떤 지주제라든지 아니면
그 자본의 어떤 뭐랄까 밀집화 이런 걸 타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식 질서 형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구조를 타파를 못하니까 일본 같은 데는 네. 자기네 경제 구조를 규모를 확대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선 식민지를 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고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뉴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예 다 독점도 없애버리고 뭐 이러면서 다 대중자본주의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제 좀 미국의 어떤 생산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건 중요한 게 사회가 더 급진적으로 자본주의에 포섭되더라도 견딜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네. 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영국식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혹시 민족주의 다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한테 당시 마르크스가 묘사했던 그 19세기적 세계 무역 구조라는 거는 네. 영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차를 사와요. 어마어마하게 차를 사요. 그러면 중국의 은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인도에도 아편을 재배를 해서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가니까 네.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해가지고 아편을 또 그렇죠. 수출을 하는 거죠. 수출을 해가지고 다시 은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 은을 갖고 이제 금을 차를 또 사고. 네, 그렇죠.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면화를 사는 거죠. 네. 미국으로부터 면화를 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부터 뭐 네, 네. 양 많잖아요. 거기 그런 것도 사고 원자재나 이런 거 사고 그리고 다시 영국의 상품을 인도한테 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확장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아편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쳐들어간 게 청일전쟁. 청일전쟁이 아니죠. 아편전쟁. 네. 그런 거죠. 가가지고 두들겨 패서. 그거 하는 게 약해. 청일전쟁이니까 갑자기 재밌다. 근데 실제로 청일전쟁에서도 아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에서도 그 마약편에서 다루셨다시피 네. 이미 1880년대 이후부터 그 마약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일본이. 근데 그거를 이제 특히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고 뭐 이러면서 자본 축적하는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북몽골을 네. 지배하면서 그 괴뢰 정권을 세울 때 거기에다 뭐 아편 재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수출하고 뭐 그러거든요. 또 중국도 재미있는 게 이 자본주의가 참 잔인한 게요. 그러면 아편을 그렇게 수입을 하면은 아편을 수입을 못하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편을 수입 대체화합니다. 자국에서 재배. 자국에서 재배를. 그렇죠. 그걸로 수입 대체화를. 그걸로 또 돈 벌고 그래요. 자기네 그 국민당 정부가 이제 경제 어차피 하는 발전시킬 때. 아편 그렇죠. 수입할 일이 뭐 있냐. 국내 생산해서 그렇죠. 그런 자급자족하자. 자급자족 해가지고 이제 외화벌이를 막고 아편의 자급자족화. 그것도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국식 제국주의나 이런 거, 일본식 제국주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식민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자본주의가 사회를 포섭하는 것도 굉장히 적고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면 이제 아예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식민지도 필요 없고 대신에 그쵸. 미국이 세계 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상품을 이제 다 소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도 문제가 있죠. 이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쵸. 가끔 이제 메워줘야 되는 거죠. 전쟁으로. 선진국들이. 그래서 전쟁이든 아니면 돈을 뺏기든 그렇죠. 중국도 그래서 맞았잖아요. 너무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력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가 좀 현대사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이유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총력전의 세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소수자 혁명과 네. 이걸 어떻게 넘으려고 했는지 다수자 혁명이라는 걸 한번 보면서 이 시스템 너머를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혁명가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그 혁명가들이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또 상호작용했는지 그런 거 한번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네. 시간 또 재밌겠어요. 드디어 이제 소수자 혁명과 다수자 혁명 얘기를 또 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상하원에 대한 그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구조와 이제 그거에 따른 상부구조의 변화 추세를 한번 그쵸. 보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뭐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빨리 와야 되는데 내 살아서 봐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네. 마르크스도 그렇고 그 이후의 혁명가들도 그렇고 네. 자기가 혁명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단서는 달라요. 나는 못 볼 것 같아.
그렇게 해놔야 살아생전 안 와도 그렇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틀렸다라는 소리를 안 듣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 뭐 그때 약간 온건하게 뭔가 일이 있고 사람 죽어나가는 건 안 봤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뭔가 내 생에는 아직 왜냐면 저는 한 2020년 되면은 원더키디 진짜 그렇죠. 날아다니고 뭐 하고 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스케이트보드 정도 날아다니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2020년 내가 봤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임박했다. 약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뭔가 왔어. 지금 다 뭐 무슨 택배라든가 이런 건 다 이미 기계가 해주고 우리 집에 지금 가정부 로봇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요원하고 그 뭔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는 것도 약한 고리에서부터 터지는 걸 보고 저소득층에서부터 터지는 걸 보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뭔가 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될 것 같은데 내 생에는 아직 안 되겠네. 저는 사실 내 그럴 수도 생에서 있죠. 된다고 해도 그것도 좀 겁나요. 너무 변화가 네. 커서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상황의 변화도 크겠지만 그리고 뭐 어찌어찌 해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끝나서 정말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린 나이가 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온건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좀 급진이면 아마 볼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내 말한 건 온건함. 음. 그러니까 중장년부터 이게 온건하게 네, 받아들일 우리 수 지금 계속 있다면 얘기하지만 이게 온건하게 올 수가 없는 어떤 체제라고 봐요. 저는 어느 한 군데에서는 뭔가 이게 그런 일들이 뭔가 소요 아니야. 사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 시원님의 말씀이 이 얘기를 빨갛게 보는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거죠. 나는 왜냐면은 이 얘기는 뭐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급진적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온건하게도 맞아요. 볼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아주 소프트하게 에드워드 양이 하는 방식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앤드류 양 그죠? 에드워드 양은 그분 소설가 그분 말고요. 앤드류 양이 얘기하는 걸로 아주 소프트하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 상태에서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나오는 그런 소프트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어떤 한두 명의 정치인을 지지함으로써 세상을 조금 변혁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급진적인 시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기획도 그런 거죠. 이 기획을 얘기하는 순간 너무 빨간 거야. 사람들이 이따 빨리 죽창성애자 이렇게 막 죽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뒤집고.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안 하려면 나는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우리 아빠가 건물주인데 난 죽는 거야 뭐 이런 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체는 사실은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주들이 문제야? 그러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집권을 했을 때 지주의 토지를 다 사버리자. 그게 훨씬 더 쌀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혁명보다. 그렇죠. 그죠? 원래 돈 쓰는 게 더 싸게 치여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화롭게 이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죽창 이런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 일변도로만 소비됐던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 자체를 보신 분이나 읽으신 분이 잘 없고 또 그렇게 오해돼서 이미 또 마르크스주의 공부하신 분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거예요. 뭐 실제로 근데 많이 죽였죠. 너무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그 문세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마치 저 독재자. 그러니까 나의 가다피처럼 후세인처럼 나의 영속의 그걸 위해서 야 이제 내가 집권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천년만년 왕국 세워야 되니까 나머지 나 반대는 다 죽여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숙청을 해서 옳다가 아니라 거기에 그럴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좀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숙청을 한 게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본인은 판단했던 거고. 그렇죠. 그 불가피한 판단을 봐야지. 우리가 니네 그 사회주의 한다고 해봤자 사람 왕창주의고 그래놓고 결국 마지막에 실패했잖아로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이 학문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뭘 하려고 했던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에센스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엥게스하고 마르크스는 총력전 이전의 세계를 네.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건 속에서 혁명을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면 사실 엥게스는 총력전이라는 것 자체를 파국으로 봤어요. 이건 끝이다. 사회주의고 뭐고 그냥 끝난 그거고 인류 종말이다. 예, 인류 종말이 그런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시호님이 읽어주셨지만 네. 인용문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확신할 수 있다. 물론 다시 결국엔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겠지만이라고 했지만 네. 그거는 사실은 본인이 희망을 품고 싶어하는 거고 맞아요. 솔직히 본인의 심정은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사람이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독일 3인당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총력전이 터졌을 때 어떻게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 수 있는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못하고 사실은 저기 러시아에 있는 레닌과 트로츠키 그리고 스탈린이 그걸 고민을 해서 네. 나름대로 그 길을 뚫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총력전이라는 것 속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을 모색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게 없어진 시대에서 모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또 네. 네.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이런 거예요. 혁명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혁명에 찬성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어떤 혁명의 방법과 세계가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이 원하는 어떤 또 세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 다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일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조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혁명되면 이렇게 될 거, 혁명이 안 되면 이렇게 될 거, 지금 사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면 이렇게 될 거. 그 모든 것이 다 아니고 다른 모양새일 그러니까 것만 같다라는 그래서 생각인 전혀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화일 테니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제가 나이 먹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서 이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알아보려고. 그렇습니다. 되게 좀 슬픈 얘기네요. 나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슬퍼졌어. 네, 금방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금방이죠. 맞아요. 저도 평생 20대 초반일 줄 알았는데. 일각이 여삼추 같아라. 아, 저는 왜냐면 진짜로 자본론 그 9권, 우리 9권 분책일 때, 제가 20대 때 한 10년, 그러니까 30대만 되면 언젠가 읽을 줄 알았어요. 더 시간 없지 뭐. 30대쯤 되면 이미 다 읽었을 줄 알았어. 아, 그때쯤 좀 더 이제 여유 있고 뭔가 내가. 근데 야, 점점 더 웬걸? 여유가 없지 뭐. 그렇죠. 그렇죠. 자본론이 9권 분책짜리가 이제 그 소멸되고 다른 분책으로 나왔다는 거에서 이제 그 정보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다는 그쵸. 거 아닙니까? 자본론도 점점 더 예뻐져요. 역시 그건 좋네요. 그리고 김세경 선생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서문 쓰신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초판부터 이렇게 서문을 쭉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 명작이니까 한번 네. 읽어봐라. 근데 니네 한자가 어렵대서 내가 뺐다. 제발 좀 읽어봐라. 한자 더 뺐다. 좀 읽어줘라. 판을 세할 때마다 세할 때마다 이번에 진짜 순수 한글만 썼다. 읽어봐라. 계속해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제발 읽어다오. 내가 더 쉽게 썼단다. 그 글을 읽을 애들은 벌써 그걸 읽었잖아요. 안 읽을 그렇죠. 애들은 아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거기 호소하셔봤자. 또 이게 또 이렇게 순환되네. 그렇죠. 거기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교생 선생님에게 적용을 되어서 네, 그렇게 되었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 1, 2부 방송을 통해서 181화 방송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상대할 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짚어봤고요. 이제 그 너머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에 카르 슈미트 얘기하면서 그게 좀 변화되고 있다. 근대적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만 이루어지던 게 이제 점점 바뀌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유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1부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2부에서는 한국적인 것에 좀 더 빗대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거다 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거의 얘기 많이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서 그냥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원과 하원이라는 시스템. 근데 우리는 하나만 있잖아요. 상원이 분리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그 단원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단원은 그러니까 상원, 하원 같이 있는 게 단원으로 이렇게 가는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다면은 근데 우리는 원래 단원만 갖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똑바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것도 해볼 만한 해봐야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책의 원고를 쓰고 1년째 출판을 못 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제가 네. 결론을 어쨌든 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유럽식의 어떤 삼인주의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민사회가 네.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정당이 잘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그게 점점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이게 문세님이 늘 말씀하신 그 원자화된 각자 도생이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공적인 그런 맞습니다. 그런 색깔을 좀 띠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마음과 경제적으로 사실 힘들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고 정치적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걸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하던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어떤 점점 어렵네요. 저는 정말 점점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박정희식의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근대 네. 국가 모델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식의 상원식의 어떤 체제는 무너졌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무너지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상원식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마르크스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국가로부터 벗어나자는 건데 사실 상원식의 그거를 다시 한국적 형태로 부활시킨다는 거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계속해서 높이는 건데. 가져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는 게 좋은 형태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지금 결론 부분을 계속 못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예상하던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고 왜냐면 이미 유럽식 삼인주의는 제가 볼 때 거의 파산이에요. 이번 코로나에서도 보이겠지만 저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는 건 북유럽의 일부 삼인주의와 미국식 시스템인데 네. 그나마 제대로 기능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건. 근데 이제 아시아적 경로를 어떻게 그러면 어떤 아시아적 경로를 탐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고민이 많다 보니까 책을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제가 죽으면 누군가가 친구분이 해주시겠죠.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우리가 이번 방송에 안 다뤄졌지만 이때까지 문세님의 그런 방송들을 들었던 거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단원적 시스템이 기능하고 아니면 어떻게 기능하면 더 좋게 될까라니까 좀 각자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볼 만한 또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한 번은 돌이켜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정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우리는 귀족을 싫어해요. 그럼요. 너무 싫어요. 네가 뭔데 한 마리 나오면 끝나고. 네가 귀족이면 난 쌍놈이야?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유구한 조선부터 이어져 온 네. 유구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주 또 다음번 방송에 이 또 소수자혁명, 다수자혁명도 되게 재밌을 것 듣고 싶었던 얘기라서 기대돼요. 네. 이제 소수자혁명이 이제 러시아혁명가들한테 재해석되면서 이제 그런 볼셰비크 혁명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다수자혁명으로는 재해석되면서 이제 삼인주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두 경로의 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네. 한번 다음 시간에 기회가 들어보죠. 있으면.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쌤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등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